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적 없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중 편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말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노동자였죠. 성실하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을 하신 아버지 덕에 남들처럼 살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몸쓰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놈의 자식이라며 놀림을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스스로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매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건 아버지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늘 추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고. 매일 술에 쪄들어서 들어오는 회사원보다는 맨정신으로 사과 한 쪽 사오는 아버지가 낫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비가 오는 날이 되었죠. 비가 오는 날에는 아버지가 일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동생은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신혼 때처럼 다정하셨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영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불행은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학교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였죠. 몸쓰는 일을 하는 아버지는 아주 가끔 다치기도 하셨지만 그게 큰 부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갈 만큼 다치신 적도 없었죠.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떨렸고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분명 겨울이었는데 집에 도착한 제 온몸은 땀 범벅이었죠. 집에는 동생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동생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엄마가 형 오면 병원으로 같이 오라고.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향해 아버지 어머니의 성함을 말하니 간호사님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어요. 저와 동생의 발이 닿은 곳은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고는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하던 아버지의 등 위로 무겁고 큰 공사 자재가 떨어졌던 거죠. 아버지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고 곧장 병원으로 실려오신 겁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차마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저는 동생을 데리고 코너를 지나 옆으로 숨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했던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저는 울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드라마처럼 수술이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수술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의사와 그 앞에서 무너지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세상이 무너진 듯 꺽꺽 우는 동생.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경합니다. 그날의 공기, 습도, 날씨까지도 여전히 기억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드문드문 생각나는 것으로는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것,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불안정한 모습에 동생이 많이 불안해 했다는 것, 그것만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중학교 3학년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일찍 든 편이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긴 하셨지만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을 정도는 아니었고 도와줄 친인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아지셔서 일을 하시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배 곪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한다면 제 동생만큼은 부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소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대인 동생이 일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세운 계획은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열심히 살면 살만하긴 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은 어머니의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마냥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저와 동생을 보살필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일을 시작할 날은 아직 먼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먹고 살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어른이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쉬울 거고, 작은 돈일지라도 돈을 버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시면서 엄마 없이 동생과 함께 하루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시느냐 물었더니 무언가를 들으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뭘 들으시는 건지 설명을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빨랐고 어딘가 상기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죠. 어머니는 다음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경철이랑 수철이 부족하지 않게 잘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지만 어머니가 먹고 살 만한 방법을 찾으신 듯하여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매일 분주하셨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안 내셨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이셨어요. 매일마다 저를 보면서 이제 다 됐어. 엄마가 다 책임질게. 너는 엄마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도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이 불행의 시작이자 불행의 전조였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해서 먹고 살겠다던 제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고작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일찍이 집을 나서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집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경찰 엄마! 나와봐! 잔뜩 화난 목소리로 어머니를 찾는 소리에 깜짝 놀라 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총 6명이었어요. 대부분이 학교 친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었죠. 어른들은 누가 봐도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어머니를 찾는지는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화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를 찾으셨죠. 예, 경철아, 엄마 어디 가셨니? 저는 기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일찍 나갔는데요. 가장 앞에 있던 형만이의 어머니는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언제 들어온다고 하셨니? 말은 하고 나갔어? 아니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셔서. 어른들은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자기 자식들 두고 도망가겠어? 사람이 돈에 미치면 뭘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차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어머니에게 악감정이 있는 게 분명했고 그 악감정은 저에게로도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노골적인 시선에 손과 다리가 떨리기까지 했죠. 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돈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형만이의 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형만이의 어머니는 몸을 휙 돌리며 문 앞을 떠나셨습니다. 형만이 어머니 외에 다른 어른들도 무표정으로 엄마 돌아오면 어디 도망가지 말고 집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해라. 알겠냐? 라고 말하며 돌아갔죠.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 눈치를 보며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형, 뭐야? 왜 다들 화가 났어? 저는 손과 다리,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동생을 다독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일 아니야. 집에서 엄마 기다리자.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떨리는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던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정말 나와 동생을 두고 떠난 거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죠. 문 앞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동생은 곧장 몸을 일으켜서 후다닥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심장이 덜컹했어요. 어머니의 눈은 울었는지 빨개져 있었고 머리는 잔뜩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도 한 짝은 구겨지는 상태였고 한 짝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눈에서는 또다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는 넋이 나간 모습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기를 당하셨던 거였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둔 돈 전부를 투자하셨던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올수록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지역 주민들을 끼워 넣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사는 못 가겠지만 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공중으로 흩어진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고 돈을 갚으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잃은 돈도 돈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잃은 돈까지 합치면 그 돈은 도무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말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나 믿고 투자해봐. 투자했는데도 돈 못 받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아줄게. 라고 말이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빚보다 더 많을 거라는 사기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절대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거 못 찾아요. 딱 보니까 이런 수법으로 유명한 놈들인데 지금까지 피해자가 수백 명인데도 못 찾았어요. 이거 못 찾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갚아주겠다며 차용증까지 쓴 상태였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세 가족은 돈돈거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쌀 하나를 살 때도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남의 돈 날려놓고 밥 먹을 정신은 있어? 내 돈은 언제 돌려줄 거야? 빚이라도 갚아서 가지고 온다며? 더 이상 주변의 원망을 견디지 못했던 어머니는 빚을 내어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자를 갚는데 온몸을 갈아 넣어야 했어요. 원금은 생각도 못했고 당장 세 가족 입에 풀칠하는 돈과 이자를 갚는 데만 신경 써야 했죠. 저는 밤늦게 수산시장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학교를 향했죠.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면 어디서 비린내 안 나냐? 비린내만 나면 다행이지. 낯짝 뻔뻔한 거 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래 뒤에서 쑥덕거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상처받길 원해서 하는 말이었죠.
그 아이들은 목표를 이뤘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구심점이 되어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저에게 친구들의 외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꾸벅꾸벅 졸 때마다 들었던 선생님들의 모진 말들 또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선생님들도 저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셨죠. 경철이가 우리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라면서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제가 매일 지저분한 모습으로 학교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홍경철, 임마! 너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네 인생 망칠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전과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 선생님들의 무시 때문에 자퇴를 하면서도 저는 자퇴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일을 해서 빚을 갚을까를 생각하는 데 바빴죠. 자퇴서를 들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교무실 앞에 서 있던 저를 담임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냐? 오늘은 시장 안 다녀왔어? 담임 선생님은 무심히 저를 지나치셨고 저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가방을 책상 위에 툭 던지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누워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얼른 말해. 나 아침에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담임 선생님은 내가 경철이 덕에 입안 담임을 하지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입안에 쓴맛이 나는 걸 느끼면서 조용히 자퇴서를 꺼내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시고는 종이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선생님이 거칠게 던진 종이는 제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선생님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자퇴서를 내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동안 많이 힘들었냐 물어봐 주실 줄 알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반응은 제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자퇴?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퇴야? 조금은 타일러 주실 수 없는 건가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게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울고 있는 저를 향해 야 임마, 네가 뭘 잘했다고 울고 있어? 사내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도망간다고 뭐가 해결돼? 자퇴는 무슨.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 라고 소리치셨고 제가 적어간 자퇴서를 들어 북북 찢으셨습니다. 저는 갈갈이 찢긴 제 자퇴서 종이를 주워서 교무실 문을 열었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담임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들이 말리고 계셨죠. 김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해요? 좀 진정해요, 좀. 저는 꺽꺽거리는 울음을 삼키며 교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덥석 잡았어요. 경철아! 고개를 돌려보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수군거리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어요. 선생님과 향한 곳은 학교 건물 뒤편의 벤치였어요. 그 사이 수업종이 쳤고 시끌시끌했던 학교는 조용해졌죠.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제 자퇴를 도와주셨어요. 교사가 학생의 자퇴를 돕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당시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교에 다닐 이유가 있겠니? 여기에 있는 게 고통스럽다면 그만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이어진 말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뒀다고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돼. 선생님은 제 자퇴를 도와주시면서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 아이들을 돕는 어른들도 연결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게 되었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건 정말 뼈가 시리도록 힘들었어요. 20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모두가 저를 한참 선배로 봤으니 말 다 했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운 순간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움만이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웠던 모든 계획은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모든 계획이 제 생각대로 풀렸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건가 싶었죠.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간 덕에 과외생들이 끊기지 않았고, 어렸을 적 이 일 저 일 다 해본 덕에 다른 동기들보다 사회생활 능력이 더 좋았습니다. 당연히 과외생들의 부모는 저를 더 좋아했죠. 남들보다 더 비싼 돈을 받았고, 그 돈은 그동안 제가 몸을 갈아가며 벌었던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으로 과외비를 벌었을 때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로 늘 죄인처럼 살았던 어머니는 고개를 묻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네가 열심히 번 돈인데. 어머니의 손에 수저와 포크를 쥐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꼼짝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벌고 있는 돈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되려 위로했습니다. 그날 처음 간 레스토랑에서 주문했던 돈가스는 매우 맛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앞에 있는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죠.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동생도 학업을 병행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돈을 꽤 벌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가정을 이룬 뒤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직도 아내를 복덩이라고 불러요. 아내와 가정을 이룬 지 5년째 되었을 때 회사의 직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서만 운영했던,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회사가 구색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가 졌던 빚의 원금은 다 상환된 상태였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은 뒤엔 당시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돈을 더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돈을 갚은 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하니 그분들도 마음속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머니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어요. 물론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기 바라셨지만 너무 많이 늙어버린 어머니를 일터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동생도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월급을 빚 갚는 데 쓰고자 했지만 그 또한 막았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아내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와 결혼해 주었고, 결혼한 후에도 저와 함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아내에게 감사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낳아주었으니까요. 아들이 8살이 되었을 때 느지막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제 엄마를 닮아서 아주 예쁜 여자아이였죠. 딸이 그렇게 좋아? 아들이 질투하겠어. 요즘 우리 아들은 아빠가 불러도 오질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대화가 나올 정도로 저는 딸을 참 아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 아내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며 헤어졌는데 쓰러졌다니. 정신도 못 차리고 어떻게 병원으로 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아이의 몸은 열 때문에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제가 출근한 직후부터 아이가 칭얼거려서 열을 재보니 열이 나고 있었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열이 안 떨어져서 애가 처음엔 칭얼거리고 울기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열만 나길래 어떻게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처치를 다 했죠. 그렇게 딸아이의 열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된 날 새벽, 아이는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되네요.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와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아내를 붙잡은 건 큰아이였습니다. 큰아이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방으로 찾아온 날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아이였기에 큰아이의 방으로 가서 함께 누웠죠. 국민학교 고학년이었던 아이의 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훌쩍 커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머리를 쓰다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허전했어요. 아이의 머리를 살펴보니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뽑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도 놀라 아이의 머리를 확인했죠.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더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머리를 뽑았니? 아니요.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가 뽑은 게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빠지고 있다는 건 알았니? 잘 몰랐어요. 의사는 아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아이를 잠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조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요? 어떻게 애 머리가 저렇게? 의사는 저와 아내에게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의사의 말은 제 마음을 찢어지듯 아프게 했습니다. 탈모예요, 탈모. 고작 고학년인 애가 탈모가 왔다고요. 대체 집에서 뭐라고 살면 애가 탈모가 와요? 탈모라뇨? 어린 나이에도 탈모가 옵니까? 에휴, 그니까 저 나이 때 애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면 탈모가 오냐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성 탈모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 갑자기 사라진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부모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니 애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동생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엄마 아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끙끙 앓았나 본데 자식 잃은 그 마음을 첫째한테까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을 가슴에 묻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미련으로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그 끈을 하나둘 정리했던 거죠. 물론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 테지만요. 아내와 저, 그리고 큰아이의 노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과거에 있었던 빚은 이미 청산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품었던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번듯한 직장을 얻어 가정을 이뤘고 2명의 아이를 둔 상태였고요. 제 아들은 장성한 성인이 되었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홍경철 씨 되십니까? 네, 제가 홍경철인데요. 아, 여기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건 건지 의아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최근에 카드 분실하셨죠? 무슨 카드를 말하는 건가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어머니가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확인하시고 서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카드를 주어서 사용한 사람이 카드를 들고 자수를 해서요. 카드를 사용했다니. 자수까지 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큰 금액을 쓴 건가 싶어서 부랴부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장볼 때 쓰는 카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곧장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 카드를 주워서 쓴 사람이 자수를 했다길래요. 아, 여기로 오세요. 저는 사건 담당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수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경찰관은 손을 뻗어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여자아이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깡마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라고요? 네, 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죄책감이 심해서 다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구매한 것들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상황과 너무 다른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경찰관이 준 상자를 보았는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제 마음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분유 한 통과 기저귀 한 통, 그리고 갓난아이의 손싸개와 발싸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깡마른 아이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여자아이도 아이도 너무 작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였죠. 경찰관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드를 주워서 쓴 건 불법이기는 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20살 된 애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며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애기는 배가 고파서 오는데 젖은 안 나오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도 없고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을게요. 자세히 보니 아이는 더 깡말라 있었습니다. 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은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경찰에게 다가가 꼭 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요. 합의하신다면 처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네요.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경찰서의 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어머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탓에 급하게 온 것이겠죠. 어머니는 오자마자 저에게 아니 어떻게 된 거라니? 큰돈이 나간 거야? 응? 저는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아이를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아내와 어머니에게 맡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남자인 저보다는 여자인 아내와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아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해봤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애가 참 안 됐네. 아내에게 들은 아이의 사정은 정말 딱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져서 부모 없이 자랐다는데 보육원을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뒤에 착실히 일을 했나 봐. 그때 모은 돈으로 작년에 대학을 갔고 공부도 잘해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간 거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랑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돈으로 어찌어찌 생활은 했다네. 그런데 1년 사이에 저렇게 됐다고? 에휴, 아내의 깊은 한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래? 소영이래. 소영이는 착실한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대학까지 입학한 걸 보면 알 수 있었죠.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력이 강한 소영이에게 딱 한 가지 부족했던 건 애정이었어요. 평생을 시설에서 자라온 소영이에게 사랑과 애정이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을 겁니다. 선생님 한 분의 애정마저도 같은 시설에서 자라는 친구들과 나눠야 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온전한 애정이 가뭄의 단비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만난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선배였죠. 그렇게 잘해줬다나 봐.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놀러 가본 곳이라고는 시설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다녀온 놀이동산, 학교에서 가는 소풍과 수학여행이 다였던 소영이에게 여행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였을 겁니다. 도움을 주는 이 한 명도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소영이에게 누군가의 보살핌은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것이었겠죠. 그렇게 잘해줬으니 그 선배한테 푹 빠진 거지. 나였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저 또한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작은 호의도 크게 다가왔겠지.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머지 얘기는 애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낫겠네. 당신이 가서 잘 대화해봐. 라고 말했죠. 저는 어머니와 아내, 소영이를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뭔가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좋아하니? 고기 먹으러 갈까? 소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영이의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기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빈속에 갑자기 고기 먹으면 큰일 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제 차로 이동하려는데 소영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저는 주은 카드를 몰래 썼고 벌을 받아야 해서 경찰서로 온 건데 왜? 아내는 소영이의 손을 잡고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서 사는 게 진짜 사람 사는 방법인 거고. 우리가 너 혼낼 이유가 없어. 그건 밥부터 먹고 나중에 생각하자. 애기도 밥 먹어야지. 정막에 가득한 차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셨고 아내는 소영이에게 편한 옷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돌진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아내에게 받아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차가 꽉 찰 정도로 물건을 샀습니다.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등등. 구매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소화에 좋은 음식을 차려 먹이고 계셨어요. 소영이는 많이 배고팠는지 앉은 자리에서 모든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죠. 아기를 감싸고 있던 천을 들추자 처음으로 아이의 맨얼굴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깡말라 있었는데 아기는 건강하게 살이 올라 있었어요. 본인 먹을 걸 아껴가며 아기를 먹였을 것이 눈에 훤했죠.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또다시 눈치를 보는 소영이를 찬찬히 살펴보니 제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무사히 자랐다면 소영이보다 조금 어린 나이가 되어 있었겠죠. 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데 꾹 참고 말했습니다. 왜 카드로 결제한 분유를 쓰지도 않고 가져왔니? 어차피 카드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면 다 써버리고 돌려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소영이는 입을 달싹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젖은 안 나오는데 아기는 울고 기저귀도 다 써서 천 기저귀를 쓴 지 오래됐는데 그마저도 닳아버려서 아기 엉덩이가 조금씩 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마트에 갔는데 돈은 없고. 소영이는 감정이 북받치는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순간 아기 얼굴이 보여서 집에 와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영이의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아이 아빠는 소영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자마자 그 애가 자기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는 학교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는 잠적했어요. 곧 방학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학교에서 매장되다시피 됐고 다음 학기부터 휴학했어요. 무슨 그런 놈이?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 소리를 칠 뻔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뒤 소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면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도무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살았니?
학교 기숙사에서 나오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곰팡이가 아기 기관지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 소영이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동시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온 소영이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아내와 상의한 뒤 다음 날에 소영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제 회사에서 인턴식으로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도 찾아봐 주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소영이는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칭찬도 자자했죠.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꽉 말랐던 소영이의 몸에는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퀭했던 눈가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비틀거렸던 아이도 이젠 제법 잘 걸었고 말이죠. 혼자 살면서 적적하시다던 어머니가 소영이의 아이를 자주 돌봐주신 덕에 소영이와 아이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소영이를 볼 때마다 제 딸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에 저는 소영이를 제 딸처럼 대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한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소영이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아내가 와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소영이 연애하는 것 같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소영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는데 소영이가 평소와 달랐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장 아끼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모난 구석 없이 훌륭하게 자란 직원이었죠.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돈도 착실히 모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생활력이 강해서 회사 직원들이 사위 삼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했죠. 그런데 소영이가 그 직원과 묘한 기류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영이가 직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둘이 왜 같이 오지? 소영이는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소영이랑 교제 중입니다. 만난 지는 10개월 정도 되었고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허락을 받지? 결혼이면 모르겠지만 교제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는다고? 직원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소영이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남자 대 남자로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소영이가 저에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남자를 대해본 적이 없어서 1차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에게 크게 대인 소영이가 혹시나 자신을 못 믿어 할까봐 저에게 검증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죠. 무엇보다 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 딸 같은 소영이랑 교제를 허락받으러 온 건 큰 결심이었을 겁니다. 잘 풀리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그 직원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수년간 지켜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소영이의 옆에는 제가 있었죠. 소영이의 손을 붙잡고 직원에서 사이가 된 그에게 걸어가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영이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특했습니다. 사위에게 소영이의 손을 넘겨주는데 눈물이 다 났죠. 아내는 주책이라며 나무랐지만 분명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소영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여러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듬직한 아들을 한 명 더 낳았고요. 사위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딸을 낳았더니 사위와 귀여운 손주까지 얻었네요. 요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맛있는 저녁을 고민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남편과 싸워서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건 소영이와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최근 둘째를 낳아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놀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 소영이를 버리고 간 그놈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여학생들을 가지고 논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기 혐의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똑 부러지는 여자에게 걸린 거죠. 그 사람은 그놈이 지금까지 여자들을 만나며 뜯어내는 것들을 한 번에 엮어서 감옥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동시에 소영이의 아이에게 양육비까지 지급하게 만들었죠.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그 여자의 집안이 법조계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정의감 넘치는 사람 덕분에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살아가느라 바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를 위로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